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저번에 경찰서에서 소환 전화가 왔을 때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경찰서에서 소환 전화를 받은 뒤 이제 본인이 피의자 신문 또는 참고인 신문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수사 스킬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경찰서의 소환 조사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고인 소환 조사, 나머지 하나는 피의자 소환 조사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말 그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당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식으로 입건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말 그대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참고인 신분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첫 조사 때 참고인 신분으로 시작을 해서 수사가 끝날 때는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인에게 단순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면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환조사를 하면서까지 물어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충분히 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 날짜를 잡고 경찰서에 방문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사관과 조사인의 대립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적어도 경찰서에서 불렀다는 것은 그 경찰관은 조사인을 처벌하려고 하거나 또는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인은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서 그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럴 때 수사기관에서는 자신들이 예전부터 써왔던 수사 스킬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격리입니다. 조사인이 조사를 받기로 약속된 시간에 경찰서에 방문을 하면 경찰이 절대 바로 조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일단 취조실이나 또는 혼자서 있을 수 있는 동떨어진 곳에서 잠시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이때 경찰관들이 실제로 일이 바빠서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혼자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곳에 나 혼자 있다라는 상황을 조성을 하고 그 조사받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로 만드는 수사 기법입니다. 한 명의 개인과 경찰이라는 한 집단 간의 대립 관계라는 것을 인지시킴으로써 마음을 아무리 단단히 먹고 가더라도 이미 이러한 첫 번째 단계 격리에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 상태를 가진 상태에서는 조사에 임할 때 그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한 대응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사기관은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은 개별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사인을 일정 시간 격리를 시킨 후에 본격적으로 사건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조사를 진행을 할 때 수사관과 피해자가 1대1로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수사관이 2명 이상 들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조사관 2명 중에 1명은 좋은 경찰, 그리고 1명은 나쁜 경찰 역할을 맡아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나쁜 경찰 역할을 맡은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혐의 부인하다가 나중에 혐의가 인정되면 진짜 크게 처벌받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가중처벌 받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섭고 냉철하게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 좋은 경찰 역할을 맡은 수사관이 너무 그렇게 겁주지 마세요. 무슨 사정이 있겠죠. 더 이상 저런 험한 말 듣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진술하십시오. 제가 신경 써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마치 병을 주고 약을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조사인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러한 수사기법에 걸려들면 실제로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자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 수사 절차는 조사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절대로 이러한 전략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수사기관에서 많이 쓰는 게 개방형 질문입니다. 수사관은 조사를 할 때 피해자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은 절대 예 또는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동씨 3일 전 오후 10시경에 행복백화점 근처에 간 적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길동씨 3일 전 오후 10시경에 뭐 하셨어요? 또는 길동씨 3일 전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어디 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물론 해당 범죄 혐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있었던 사실만을 진술을 해도 범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피해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한 당사자라면 실제 혐의가 있거나 아니면 해당 범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끊임없는 개방형 질문 그 이후에는 결국 진술의 일관성은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수사관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까 3일 전 10시에 집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3일 전 9시에 사무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거짓 진술하고 계시네요? 도대체 뭘 숨기려고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을 하거나 혐의를 자백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놓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끊임없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셔야 혹여라도 모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짓 증거를 이용을 해서 유도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단계를 다 적절히 대응한 피의자들도 이 네 번째 수사기법에 결국 혐의를 인정을 하거나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범으로 의심을 받는 조사인에게 길동씨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길동씨랑 같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영희씨 있죠? 영희씨가 다 인정했어요. 그 영희씨가 다 자백을 했는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면 오히려 가중처벌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공범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고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공범의 자백을 통해서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진술 유인은 어떤 거냐면요, 피의자가 저는 차로 사람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사람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라고 혐의 부인 진술을 하는 피의자에게 그렇다면 고의로 친 게 아니라 실수로 친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네 라고 이렇게 말꼬리를 흐리는 답변을 하셨다가는 고의 혐의가 아닌 과실 혐의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서의 진술 압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 이해하셨다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수사 스킬은 피해자의 자백이나 혐의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수사기관에 이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증언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면 사실 진술조사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형사범죄에서는 이러한 피의자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증언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려고 수사 스킬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란다 원칙이라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라고 시작되는 그 원칙인데요.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은 여기서 나오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진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거나 적극적인 진술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소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피의자나 참고인이 이러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때 수사관은 길동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술 거부를 하시고 추후에 혐의가 인정되면 본래 받는 처벌보다 2배, 3배로 형량이 나옵니다. 생각 잘하세요 라는 식으로 진술 또는 자백을 하도록 압박을 하는데요. 이러한 압박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일 뿐 겁을 먹으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정말 프라이빗한 내용이나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을 거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을 했을 때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사용하는 수사 스킬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경찰 조사에 임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수사 스킬에 대한 대응 준비를 모두 하셨다고 할지라도 막상 혼자서 조사를 받으러 가기 힘드실 것 같을 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해당 분야의 믿을만한 변호인을 선임해서 동행 출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사 스킬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수사 스킬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동행 출석하신다면 최소한 이러한 불법적인 수사 스킬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 전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진술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거나 노톡을 통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법률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